네. 영유아 건강관리 파트에 대해서 인제 개념 파트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에 아이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지 인제 보통 이하 2월 달에 음 OT를 인제 학교에서도 하는 것처럼 신입생과 재원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든요, 학부모님들께. 그래서 어떻게 영유아들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인제 안내를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어 시설용 일반 성인들, 학부모들 대상으로 인제 원아를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 본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건강은 평생 동안 또 튼튼하게 관리해야 되고, 신체 발달의 기초가 되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면역력이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질병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실내외 공간의 청결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보육 교사 아니면 유치원 교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영유아들의 건강을 위해 보육실, 교실, 실내의 공간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와 영유아가 필요할 때마다 손 씻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평소에도 뭐 세네 번을 했다면, 아마 지금 이제는 작년부터는 손 소독부터 시작해서 마스크도 그렇고요. 그래서 손 씻기가 거의 1시간에 몇 번씩 이루어질 정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위생 습관에 대한, 일상생활에 대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아픈 영유아 다 건강할 수는 없고, 또 기질에 따라서 더딘 아이, 까다로운 아이, 순한 기질 이렇게 그 아이들의 컨디션이 그때그때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예방적 차원에서 감염병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여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관하여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초를 형성하도록 이제 우리 교사들은 도와주어야 하는데요. 감염병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요즘은 감염이라고는 안 하고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과제에서 휴원을 요하는 법정 전염병 자료 조사 제출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밑에 제가 이미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이 전염병에 대한 부분으로 좀 조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이 좀 자세히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건강관리 계획과 관리 방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은요, 몸이 아픈 영유아에 대한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영유아가 발견되면 주임교사, 그다음에 원장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주 가벼운 거라도요. 음, 그래서 응급사항일 경우는 119에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숙지해 놔야지 위급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연락하여 영유아 현재 상태를 알린다. 그렇죠. 그래서 시설에 전화가 오면 되게 부모님들은 긴장하고 받으세요. 다치거나 아픈 전화이기 때문에. 부모가 약을 보냈을 경우 부모가 의뢰한 투약 상황에 따라서 정확히 투약하고 기록하여 부모에게 알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차후에 제가 또 자료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통해서 어떤 절차로 약을 투약하고 복용하고 투약해서 쓰는지 그 부분도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픈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부득이하게 등원해야 할 경우 있어요. 엄마 아빠가 휴가를 못 내서 시설에 등원을 하게 됐을 때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이제 사무실이나 원장님 방에 별도의 휴식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열이 난다거나 요즘 열 나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격리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주 살펴본다라는 부분이 관리 대책입니다. 이거는 현장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첫 시간이고 또 앞으로 이 내용들을 계속 이제 덧입혀서 살을 붙여 나갈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비 교사용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전달되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되게 잘 정리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 한 권을 빨리 습득하는 요약 정리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계획과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수시로 일어나야 되는 부분과 신학기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한 달 띄어서 2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1년에 2번 이상 해야 되는 거, 연중으로 해야 되는 걸로 구분을 해보면은요. 투약 의뢰 및 보고 체계를 수립해서 투약 의뢰서를 만들고 부모에게 안내하고 투약 의뢰서가 있을 시에만 투약을 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매일 환아 건강 상태 관리 및 기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투약 의뢰서, 보고서, 가정과 연계. 요즘은 이제 어플이 있어서 엄마가 체킹을 하고 교사가 그거를 보거나 아니면 또 100인 이상 시설 같은 경우는 상조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 있어서 간호사가 반별로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약을 챙겨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간호사가 상조에 있지 않은 곳에서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 어플을 보고 이제 그 정해진 시간에 복용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약품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거 평가 인증이라는 시스템이 국가에서 이제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평가 인증을 통해서 잘 쓰지 않는 약품의 유효 기간, 유통 기한을 잘 관리하고 또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재 시설들이 많고요. 그래서 응급처치용, 비상약품, 간이 의료기구 같은 것들을 교사가 잘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비상약품 확인 후 비치해야 되는 부분들 3개월에 한 번씩 관리하고 의료 체계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가까운 의료원이나 병원을 아이들이 내방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부분 협약을 맺어놓아서 치과 선생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치과에 방문해서 견학을 한다거나 불소도포를 해준다거나 이런 협약 체계 또 영유아 건강검진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한데 주민번호를 몰라서 아니면 또 그런 대기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주민번호로 예약을 하고 바로 내 방에서 진료를 받아볼 수 있게 협약을 맺으면 좀 더 수월하게 의료 체계 같은 것들을 구축해 놓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전염병을 보고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교육부 시스템도 좀 그런 정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시스템에 전염병에 대한 부분으로 이 종합 정보 시스템은 지자체, 시청, 구청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겠죠. 이제 통합 정보 시스템은 결국은 아이들이 1년에 그 예방접종을 그 정해진 개월수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그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이 통합 정보 시스템에 그 아이가 어디 소아과에서 접종을 했는지도 보고가 돼요. 이게 국가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가 됐을 때 자격 관리에 대한 부분, 경력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경험이 쌓고 경력이 쌓이면 민원 24 등본 띄는 민원 24 있죠?
그래서 그 민원24에 이 통합정보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력이 이 민원24에 가셔서 자동으로 출력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염성 질환 확인 시 가정에 연락하여 기가를 조치하고, 기가가 어려울 경우 원장님실에 격리 조치하고, 전염병 발생 시 통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하고, 전염병 발생 보이실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하고 방역을 실시한다라는 부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염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는 조금 부모님들이 안일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부분에서 기침, 뭐 침방울, 비말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 전염에 대한 부분은 정말 서로 간의 애티튜드가 굉장히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학기에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전에 다녔던 병력이라든지 중이염이라든지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특이체질 가정에서 기록하여 영유아 건강관리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끔, 특히 이제 알레르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갑각류라든지 뭐 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계란을 못 먹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부모님이 꼭 해주셔야지만이 시설에서 집단 급식소로 아이들을 그런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적 관리하여서 진급 시에 연계해서 관리하도록 생활기록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관 같은 경우는 2달에 한 번 신장 체중, 그다음에 가슴 흉위 측정으로 누적 기록 관리하고 있고, 약품에 대한 부분도 비상약품과 유통기한 확인해서 관리 철저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아반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6개월에 한 번씩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입소하자마자 3월은 적응 기간이라서 간호사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조금 체격을 측정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한 3월 말 정도 좀 친해지고 나서, 그래서 3월 말 3, 4, 5, 6, 7, 8, 9, 그래서 3월 달 말, 9월 달 말 정도에 1년에 2번 정도 신체 계측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건강 교육에 대한 부분은 연중으로 이제 수시로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 과제 중에 건강 교육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는지, 하우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론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여러분이 또 고민을 해보시면서 내가 우리 반 아이들한테 어떻게 영양 교육을, 건강 교육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건강검진도, 구강검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설이 어디 구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구강검진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불소도포를 무료로 해준다거나, 가까운 치과에 협약을 맺어서 선생님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 통해서 병원을 가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설 관리에 대해 관한 계획들에서 아까 비상약품을 구비하고,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수납 공간에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 교사손만 닿을 수 있는 곳에 구비를 해서 설치를 하겠죠. 그다음에 불소도포를 보건소 직원이 확인해 보고 있는 거라든지, 비상약품 관리 체계 매뉴얼, 그다음에 간호사가 체력 검사를 한다든지, 전염병 예방에 대한 안내문을 부모에게 수시로 안내하고, 협약을 맺어서 인근 치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협약을 맺어서 주치 협약 체계 해서 이 전염에 대한 효원을 요하는 법정 전염병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과제로 냈는데, 이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살펴본다면, 특히 현장에서 만나게 된 아이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자라나시면서 이런 그 질환들을 한 번씩은 알아보셨을 거예요. 너무 어린 시기에 겪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저도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턱 밑이 볼거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파트별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안다면 나중에 에, 아이들을 보는 데 있어서 이 발표했던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되게 많이 여러분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내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물론 이거는 부모님한테 안내하는 자료이긴 하지만 농가짐, 내막염, 백일의 수두, 수족구병, 수족구 대기 현장에서 많이 애들한테 발견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유행성 결막염, 눈병, 수영장 갔다 온 여름 시절에 많이 유행성 결막염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염에서 설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염성 홍반, 콜레라, 풍진, 홍역이라든지 수두. 이제 병원에 데려가면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열로 고열로 이제 아이들이 그 체킹을 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며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 며칠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미 이제 아이들끼리 옮겨가 버리기 때문에 좀 여러분의 예리한, 민감한 관찰력이 굉장히 요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는지 투약, 매일 아침 등원하는 모든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눈으로 살펴보고 열을 체크하거나 영유아에게 직접 질문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살펴본다라는 말은 시진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뭐 아이들 어서 와 하면서 뭐 배를 들춰본다거나 머리를 만져본다거나 이런 부분들 제가 운영했던 어린이집에서는 그 머리니가 한번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는 형들이 다니는 그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에 이제 저희 어린이집 원아가 부모님의 이제 그런 욕심에 아이를 보내고 다시 아이가 어린이집에 돌아오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비부비 하다가 어린이집으로 머리니가 돈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이가 한동안 많이 돌고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머리니가 굉장히 돌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몇 달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리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보이는 해충도 잘 안 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마켓에 그때 머리 참빗만 한 50만 원치 사가지고 아침에 등원하는 친구들 화장실에 가서 머리 빗기고 막 점검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건강 상태를 눈으로 살펴본다는 건 아이의 눈빛, 기분 상태, 정서적인 부분, 그다음에 복장, 멍든 곳은 없는지, 긁힌 것은 없는지, 주말 잘 지내고 왔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본다는 이야기고요. 등원하는 영유아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여의치 않은 상황에 유선으로 확인을 합니다. 투약 의뢰 시 부모로부터 투약 의뢰서를 받아서 투약을 하고요. 약은 1회 분량씩을 담아 관리하고 약의 보관 방법을 준수하여 철저히 관리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게 보통 부모님들이 그 약통에다가 하루 먹을지라든지 아니면 병원에 다니면서 전체 약을 주셔가지고 3.5ml를 먹여야 되는데 3.5가 35ml로 그러니까 점이 지워져 버리면 어마무시하게 약을 먹여버리는 거죠. 오남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회 분량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부모님께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서운 부분이에요, 이거. 그다음에 투약 보고 시 투약 여부, 투약자를 명확히 하여 문서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투약 언제 했고, 누가 확인했고, 누가 먹였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구비되어 있는 모든 약품의 종류별로 사용 기간을 표기하는 거죠. 마데카솔, 그다음에 바세린, 소독약 이런 것들. 그다음에 투약 시 약의 종류, 용량,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투약 후 교사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이기 전에도 손을 씻어야 되지만 투약 후에도 반드시 손을 씻고 반드시라는 말 놓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약품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관리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투약 관리 사례, 투약을 해서가 이렇게 좀 저 자세히 보면은요. 선생님께 의뢰합니다. 반명, 아이 이름, 증상, 약의 종류, 투약 용량, 몇 cc, 그다음에 투약 시간,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투약으로 인한 책임을 의뢰자가 집니다. 이렇게 굉장히 책임감 있는 서류이기도 하죠. 투약 의뢰서의 내용, 그래서 이렇게 증상 콧물, 물약 4cc, 2회, 중식 저녁에 먹고 30분 뒤에 먹여주세요. 실온 보관, 냉장 보관, 간호사 선생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금일 보는 아동에 대해 의뢰하신 내용대로 투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몇 시 몇 분 투약하였고 양호교사 누구 이렇게 투약 의뢰서와 투약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관리에 관한 계획으로요. 계획과 수립을 세울 수 있고요. 어떻게 실시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기는 식습관과 건강에 대한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관리, 그 다음에 예방과 건강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말이고요.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건강교육을 실시하여서 영유아 스스로 자신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습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아반 같은 경우는 이제 손 씻기라든지 휴식을 한다거나 또 배변훈련, 그래서 그 소변과 대변을 생산해내는 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감기, 콧물 감기, 기침 감기 이렇게 아이들끼리 이제 우리가 구강기에 있는 아이들이라 물고 빨고 이렇게 입으로 탐색하는 아이들이라서 감기가 굉장히 잘 전달이 되고 전염이 될 수밖에 없는 연령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옷을 바르게 입고 규칙적인 생활습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게, 그래서 깨끗한 손을 씻는다라는 부분은 이제 여기 보시면 4월, 6월, 8월, 10월, 12월, 2월 이렇게 있는데 3월에는 적응 기간이라서 부모님과 함께 한 번씩 와보고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끝나면서 깨끗한 손을 씻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화장실 다녀오는 손 씻고 이런 손 씻기에 대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낮잠의 시간들이 들쑥날쑥하죠. 그래서 5월 정도 되면은 이제 낮잠 시간들이 아이들이 조금 시간들을 맞춰가는 생체 리듬을 맞춰가는 시간들이 생기는데요. 휴식의 필요성, 그다음에 잠자기 전 준비 과정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내 잠자리를 펼쳐보고 엄마가 준비해준 침구에서 누워보고 좋아하는 책을 선생님과 함께 넘겨보고 이러면서 잠이 드는 거죠. 그다음에 응가, 배변 훈련. 보통 이제 옷이 시원해지고 짧아지고 고무줄 바지 입기 좋은 그 여름 시즌에 배변 훈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변 의사를 표현하는 연습, 시해 볼래요? 응가해 볼래요? 소변아 안녕,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표현해 주시면 좋겠죠. 감기를 예방하려면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뭐 손을 잘 씻고 기침 예절을 하고 또 신선한 과일을 먹고 이런 것들하고 이제 교사들이 해볼 수 있겠죠. 옷을 바르게 입어요. 그래서 날씨에 따른 적절한 옷 입기를 알아보고 스스로 입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본다.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이제 6월달 되면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건강한 몸과 성장한 것에 대한 규칙적인 수면 습관, 식생활에 대해서도 이제 잘 알게 되겠죠. 이제 유아반의 건강교육은 보시다시피 띄엄띄엄이 아니고 3, 4, 5, 6, 7, 8, 9, 10, 11, 12, 12, 1 이렇게 해서 달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활동들을 아이들하고 한 번씩 어떤 아이디어를 어떤 책을 가지고 하면 좋을지 이런 아이디어를 나중에 제가 또 힌트를 드릴 수 있겠죠. 치카치카 양치를 해요. 양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르게 양치하는 습관을 기른다.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알아본다. 아침을 꼭 먹어요. 아침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자신의 아침 식사를 평가해 보면서 아침을 거르지 않는 식습관을 기른다. 내 몸과 주변을 깨끗하게 해본다. 그다음에 교육 내용은 내 몸과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눈이 아파요. 여름철 많이 걸리는 눈병에 대해서. 이때 이제 물놀이가 시작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보통 7, 8월 이때는 휴가에 들어가는 시기라서 물놀이를 계획을 하긴 하지만 많이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리 안내를 하고 7월 달에 좀 하다가 이제 선생님도 휴가 가고 아이들도 휴가에 들어가고 그런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유행성 결막염에 대한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안내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신나는 물놀이, 그래서 물놀이 할 때는 뭐죠?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피가 나요. 해서 상처로 인해 피가 나고 코피가 났을 때 애들은 피를 보면 되게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울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합니다. 감기를 예방하려면 이제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을 겁내지 않고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안내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먹는 식습관, 편식에 대한 부분, 패스트푸드에 대한 아이들의 정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해요 해서 추운 겨울에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도록 안내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그 건강에 대한 부분 결국은 잘 먹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영양을 공급하는지를 추가적으로 좀 더 안내를 해보면 양질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균형 잡힌 계획, 식단을 짜고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제일 좋아하는 서류가 식단표였어요. 오늘 출근하면 이걸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그런 레시피 이제 그 급식소에서 호남대학교도 이제 그 식이용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시던데 그래서 거기 레시피를 주시면 가정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조리실 공간에서 다양한 조리된 급간식을 또 제공을 해야 돼요. 2번의 간식과 1번의 점심.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정해놓은 거라서 외부에서 반입, 반출 이게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식습관 지도 및 영양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사전 조사를 꼭 해야 되고요. 개별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대체 식품을 제공하여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식자재를 신선하고 친환경적인 급식재로, 일단 그건 당연한 거죠. 식자재 보관 요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재작년에 그 유치원에서 그 식중독 사건이 나서 아이들이 신장이 많이 막아져서 햄버거병이라는 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정말 아이들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검수 과정, 조리 과정, 보관, 배식 이런 부분에서는 청결, 위생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간식과 급식, 그래서 급식은 하루에 2번. 간식이라는 건 식사와 식사의 중간을 간식이라고 하죠. 근데 학부모들이 가끔 간식 많이 주세요. 근데 아침을 안 먹어서 보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매번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어머니 간식은 간식일 뿐이에요 라고 말을 드리는데 너무 어린이집에 시설에 의존하시는 학부모들이 너무 또 얄밉기도 합니다. 현장에 오래 있으면. 그래서 안전한 식자재에 대한 부분으로 검증된 이제 뭐 시설 예산에 따라서 뭐 풀무원이 좀 비싸요. LG도 있고 CJ도 있고 이렇게 신선한 안전한 식자재를 구매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또 쓰기도 하고 지역 농산물 이용한 간식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부모들한테 안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린이집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건강한 유기농, 무농약 이런 재료를 써서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